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제가 특별하게 강연 내용을 요약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공통 질문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은 세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자면, 일단 20일, 21일 시진핑, 김정은 두 정상 간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여쭤볼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29일, 31일로 예정되어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어떤 대화가 오갈지, 물론 그 중간에 시진핑, 트럼프 대화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자면, 이 삼각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갈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건 확인된 게 아니라 짐작일 뿐이라고 하셨지만, 그럼 알아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 해법에 있어서 역발상, 역지사지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악마화를 폐기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리고 역발상의 내용에 대해서도 제재 해제가 안 되면 평양 해박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종전선언 같은 정치적 수순을 먼저 밟고 제재 해제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가 따라오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는가. 물론 반응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에 관한 조언이실 것 같아요. 독립적 입장. 대통령의 말씀을 드리면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사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공통 질문의 내용을 거의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다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질문을 좀 추려봤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기에 해당하는, 일단 21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도대체 한반도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세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체가 3자에서 4자로 늘어난 것 아니냐. 중국이 플레이어로 공식적으로 참가를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대단히 한반도 질서를 바꿀 수 있는 계기인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동의하지는 않고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구도는 북미 구도에 한국이 그동안 이제 촉진자 역할을 해온 걸 중국까지 이제 같이 참여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대북 북한 핵 정책에 관해서는 한국과 중국은 생각이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생각하는 것은 소위 세 개의 원칙과 3개의 전략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한반도의 평화 안정, 두 번째 원칙은 한반도의 비핵화, 세 번째 원칙은 모든 현안 문제를 대화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풀어나간다. 이게 3대 원칙이고요. 3대 전략은 쌍중단,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활동 중단, 한국과 미국은 연합공사훈련 중단. 두 번째는 쌍계병행. 쌍계병행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위 점진적 동시교환 원칙이에요. 그건 북한하고 같은 생각인데, 이게 3대 전략이거든요. 요걸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건 있죠. 그러니까 작년 7월 12일 양재치 국무위원이 부산을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의용 실장하고 이제 비밀 회동을 했는데, 중국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을 통해서 종결시켜서 평화조약으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처음에 생각하는 종전선언은 남북미, 그리고 평화조약은 남북미 중. 왜냐하면
정전 협정을 완전히 교체하는 것은 종전선언이 아니고 엄격한 의미에서는 평화조약이기 때문에 그건 법률적 당사자인 북한, 미국, 중국과 실질적 당사자인 한국 사자가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양재츠 국무위원이 와서 종전선언 단계부터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게 정전협정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미국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시진핑 주석이 갔다 온 다음에 그게 이제 탄력이 붙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 지금 단계에서는 한국과 중국은 부차적 행위자고 미국과 북한이 실질적 행위자니까 하여간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북한과 미국 사이의 협상이 잘 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게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진핑 주석이 뭐 평양 갔다 와서 한다고 해서 지금 협상의 틀이 좀 판이 바뀌는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연결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면 북미가 주 요인이고 중국과 한국 정부가 그걸 촉진하는 역할이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9.19 평양선언 이후에 우리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입장, 그다음에 자세 등을 보면 상당히 이제 후퇴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북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 3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한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입장을 바꾸고 또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 그대로 그런 주문 사항들이 요구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잘 안 되고 있다면 그 요인은 무엇인지 또 잘 되도록 하려면 어떤 구체적인 계기랄까요? 이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래 뭐 시체말로 지금 미국이 오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소위 자주적 입장에서 이렇게 뭐 이제 하더라도 미국이 흔들면은 그게 좌절이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관료들 사이에 특히 외교부 쪽에 이제 많이 깔려져 있죠. 근데 다행히 이제 우리 김현철 장관이 통일부 장관이 되면서 가장 보편적 가치로서 인도적 지원은 좌면우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입장 갖고 있지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좋은 것이고요. 또 얼마 전에 또 그것도 김현철 장관이 이제 그광선 가는 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안 받는다. 그럼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제재 결의안에 저촉되지 않은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나가면 돼요. 그럼 미국과 함께 감출 필요도 없고요. 몰래 할 필요도 없고요. 미국에 우리가 통보하고 미국에서 문제 제기하면 협의해서 설득하고 이 과정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도적 지원 문제라든가 판문점선언 평양선언에서 남북한 간 해야 될 것. 그 중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걸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전향적으로 나갈 필요는 있겠죠. 지금 뭐 신뢰는 쌍방 신뢰 문제니까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와서는 하노이 결의 이후에는 이제 북도 우리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고 우리도 북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또 사실이고요. 뭐 신뢰라는 건 서로 주고받고 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간 북도 그 점을 인지하고 좀 전향적으로 나올 필요가 좀 있고요. 우리도 또 전향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 안타까운 거는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 전에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했어야 됩니다. 참 아쉬운 대목이에요. 그래야 우리 대통령이 더 큰 소위 역할을 할 수 있고 그게 북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건데 그것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 실무적인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지 못했고 내일
내일 바로 G20가 시작되는 거죠. 예. 인간 차원에서의 문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관련된 질문들을 좀 드리면, 아무튼 지금 정부 당국 차원에서도 막혀 있지만 민간 차원도 지금 전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다들 아시겠지만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이제 6.15 농축위원회를 비롯한 각 인도적 지원단체들, 민간단체들 실무 협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당일날 이게 무산이 됐어요. 이것도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죠. 뭐 합의를 했다가 그 전에 약속을 뭐 연기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었어도 대표단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본국에서 후에 가서 회담이 취소되는, 실무회담 취소되는, 이것도 이제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인데, 국적 인사들과 만난 분의 뭐 이야기를 뭐 빌리자면 간단합니다. 약속 지켜라.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서면에서 했던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붙여서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거죠. 미국의 대북 제재와 대남 압박이 얼마나 촘촘하고 단단한지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 벽을 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달라. 그래야 신뢰를 할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으로 전달했다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질문하셨는데, 이거 뭐 인도적 지원조차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건 뭐냐?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은 뭐 앞으로 북미 관계 풀리지 않는 한 불가능한 거냐?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저 관광도도 막혀 있는데, 개성 당일 관광도 그렇고 볼 표시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경우고, 그다음에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가능한. 게다가 이제 인도적 지원 같은 경우 이제 쌀, 식량뿐만 아니라 어린이 의약품, 그다음에 노약자들의 여러 가지 시설, 재료들이 대북 제재 묶여서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예를 들더라. 중국에 지금 1년 동안, 이건 중국 통계입니다. 아니 이제 북한에 들어간 외국인 관광객이 약 120만 정도로 해요. 그중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다수이긴 한데, 그럼 그 사람들은 대북 제재에 해당 사항이 안 걸리고 한국 사람들만 걸리냐, 이런 이제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좀 풀자, 이런 걸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서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철 장관이 의지는 표명을 했지만 문제는 이제 속도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타이밍이다, 속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 800만 톤 그 국제기구를 통한 쌀 지원 문제가, 식량 지원 문제가 이미 2년 전에 결정이 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주변에 소개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이제 가시화되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적절한 시기에 또는 빠른 시기에 이게 가능하겠는가, 또는 가능하도록 하려면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게 좀 뭐 직접적인 전공 분야는 아니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민간 차원에서의 대북 교류 협력에 대해서. 확실히 신고만 하면 되는 건데, 교류. 지금까지는 이제 사실상 허가가 됐습니다. 허가는 아니잖아요. 신고잖아요. 신고를 통일부에서 과거는 그걸 안 받았다. 그래서 저도 250만 원인가 그 벌금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받을 거예요, 신고. 전에 이제 문제점은 무슨 얘기냐면, 자, 북측 친구 접촉한다는 접촉 신고를 내면은 통일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접수를 안 하는 거예요. 접수 안 하고 갔다 오면은 그게 법 위반이 되는 건데요. 지금은 다 접수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깨어있는 시민단체가 나서서 나가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북측도 실기하면 안 됩니다. 남쪽에 이 열망이 있을 때 나와야 됩니다. 지금 뭐 하노이 이후에 이제 북쪽도 이렇게 내부 정리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지금 거의 다 지금 정리가 된 입장이니까 이제는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치고 나가야 될 겁니다. 아마 통일부가 절대 그 반대 안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관건은 미국이 아니고 이제 북이 안 나오니까 문제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북이 나오면 미국이 틀고. 또 이제, 그 다음 이제 미국이 좀 해도 좋다라고 이제 시그널 보내면 또 북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그렇게 핀잔 주지 마세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정말 그 히랍시나에 나오는
한쪽엔 소용돌이고 스킬라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냥 요괴가 나와서 하는 것처럼 그냥 양쪽에 근데 그 정말 혼업 딜레마라고 하는데 그 완전 저 딜레마의 이중의 딜레마에 처해 있어서 어려운 것 같은데 그 문제는 간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그리고 북측엔 좀 나오라고 좀 얘기하고 우리 정창현 박사 같은 노력을 좀 많이 하고 북경 가면은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안 나오고 말이야. 계속 지금 모든 다방면에서 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알겠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래야 그게 정부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우리 교수님 말씀 잘 들으셨죠? 민간 교류 협력에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분들 무조건 하시면 된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신념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정부 당국의 허가 문제나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이 어렵지만 민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돌파구를 열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것이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자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 관련 입장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북한 비핵화에 되돌릴 수 없는 단계는 영변 핵폐기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 미국과 사전 조율된 이야기입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관계없이요. 미국은 사실상 그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 제안을 한 게 작년 11월에 아셈회의 이제 브라셀 갔을 때 유럽에 가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일부 또 유럽 국가들은 거기 상당히 그 동조적 입장을 취했는데 미국하고 일본이 그냥 엄청난 내부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걸 봉쇄를 했죠. 그러니까 그건 뭐 대통령께서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정의 내리면은 정의 내리는 것이지 미국이 정의 내려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 대해서 뭐 저도 미국 가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영변 핵시설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게 영구적으로 폐기한다. 그건 사실상 뭐 유엔 안보리 결의 제재 결의안 전부를 뭐 해제할 수는 없다도 남북한 간의 경제 교류 협력하는 거 그거에 대한 제재는 풀어줘야 되고 개성공 공사는 재개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께서 작년 11월 유럽 가서도 한 얘기인데요. 그건 대통령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아마 이 질문이 나온 건 뭐 그런 입장이나 기존에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몰라서라기보다 미국의 압박이 워낙 강하다고 하니 과연 이걸 갖다 넘어설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발표인가 이런 차원에서 이제 질문이 그거는요. 아마 대통령께서 그 오늘 외신 기자들, 특히 통신사 기자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얘기한 거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주는 메시지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북한이 하노이에서 내놓은 제안하고도 소위 일맥상통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 쪽에서도 영변길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주목을 하라라고 하는 주문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들어온 질문은 이제 2가지 정도 남았는데 좀 더 해도 되겠죠? 예. 아까 이제 세 차례 정상회담을 쭉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질문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북미 정상 간의 질서가 지금 교환되고 있고 또 뭐 대단히 흥미있는 내용이다. 관심 있게 아주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군불로만 놓고 보면 상당히 밥될 가능성이 높은 밥 냄새가 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그 원칙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셨지만 뭐 질문의 핵심은 그겁니다. 3차 정상회담이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보신다면 시기는 언제쯤이 적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상하기 상당히 힘들 겁니다. 지금 차이점은 북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폼페오 배제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럼 폼페오 스티피간이라는 신문 협상 팀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톱다운 하게 되는 건데
북에서는 뭐 톱다운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미국에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오 국무장관이나 스티브 비건 같은 대표 같은 실무자들 배제해서 직접 한다. 뭐 의회부터 시작해서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엄청나게 비판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율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실무간에 이제 북한 입장은 톱다운 어필이 뭐냐면 정상 간의 합의 보고 그 다음에 실무회담 열어서 그걸 이행하자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두 정상이 그걸 얼마나 알면 얼마나 알겠냐. 그러니까 실무대표들이 만나서 구체적인 합의를 하고 두 정상은 만나서 상징적으로 거기에 축복을 해주는 이런 구도를 가자라고 하는데 거기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미 정상회담 쉽게 열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그렇게 빨리 안 될 수도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금년 말까지 이제 소위 데드라인을 줬고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대선 준비하려고 하면 금년 하반기 특히 11월 정도까지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뭔가 윤곽이 잡혀야 될 거니까요. 아마 그 이전까지 잘 된다면 그 이전은 분명히 열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나 아이가 서로 주고받는 게 분명히 돼 있어야 될 거예요. 어쨌든 군불이 잘 짚혀지면 10월이나 그 이전에 가능도 하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되겠습니다. 네. 사실 뭐 말씀하셨지만 누가 예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 지금까지 북미 관계의 진척 속도를 봐도 관계를 진행 경과를 봐도 보통 사람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단순 예상 자체가 뭐 맞다 그러다를 논하기에는 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경석의 마지막 질문이 좀 전에 들어왔는데요. 뭐 마무리 이렇게 하면서 우려가 담긴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 시정연설에서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북중, 북러, 삼각 동맹을 통해서 뭐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 뭐 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북이 말한 제3의 길, 또 다른 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신년사에 나왔고 시정연설에 나온 건데 아마 북도 지금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북도 답이 없을 거예요. 뭐 외교적인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미국에 반대해서 중국, 러시아하고 새로운 연합 외교 정선을 펴는 것 같은 다른 방법이 있고, 그다음 뭐 자립경제 같은 경우는 뭐 전통적인 길이고, 그다음 핵실험, 미사일 실험하는 것도 과거 했던 길이니까 새로운 길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외교적인 길이거나 아니면 이것도 지금 선군에서 선경으로 넘어가는데 다시 또 선군으로 갈 가능성도 있겠죠. 우리 정창현 박사는 그 가능성이 적다라고 고개를 끄덕이죠. 좌우로 흔들었기 때문에. 근데 선군으로 가더라도 선군도 새로운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결국에 외교적인 해법을 찾는 건데, 그래서 또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푸틴도 만난 거고, 그 다음에 시진핑 방북도 그렇게 이제 북한 쪽에서 서둘렀던 거고, 그렇게 보면 그런 쪽에서 찾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마 북측도 지금 엄청나게 좀 고민하고 있고 특히 대안을 만드는 중일 거예요. 북도 왜냐면 하노이 이후에 지금 찾아온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아마 모색 중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이제 새로운 길,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게 미국과의 직접談판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이 아닌 방법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의미하는 거라고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자기소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수님을 존경하는 마이크 드립니다. 마이크 들고 가세요. 교수님을 좀 오래전부터 알고 있고 존경하는 팬이라고 하면 팬입니다.
근데 아까 교수님 말씀 중에 북한은 예측 가능하고 미국은 예측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이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은 예측 가능한 대안을 갖고 나왔고 미국은 예측 가능하지 않게 빅딜로 나왔다 이렇게 예측 말씀드립니다. 불가능과 예측 이 말이 있는데 언제쯤 되면 과연 미국은 예측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우리 남북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좀 씻어줄 안을 가지고 나올지 교수님이 공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안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선거가 끝나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근데 북은 왜 예측 가능하냐면요.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을 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미국은 의회도 있고 미국 여론도 있고 워싱턴 띵크탱크들도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하든지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역점을 두는 것은 미국의 국가 이익보다는 자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자꾸 변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예측하기 어려운 거죠. 가령 중국하고 지금 통상 무역 마찰을 협상하는 과정도 합의 다 봤다가 갑자기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것을 법제화하지 않는다고 해서 30% 관세 부과딱 했거든요. 그게 미국 입장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거든요. 그게 일부 인사들은 그게 트럼프의 소위 비밀병기고 그게 트럼프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은 지금 패권적 지도국가인데 지도국가가 예측 가능해야 세계 질서가 예측 가능해지는데 미국이 세계 질서를 하루가 다르게 바꿔버리니까 예측 불가능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하노이에서도 제가 볼 때는 그게 그 트럼프가 더 예측 가능하지 않게 나온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관찰뿐만 아니고 워싱턴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로 제안해서 노딜로 갈 거라고 누구도 생각 못 해요.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제가 하나만 간단한 거 드리고요. 아까 말씀 중에 또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뭐 법적인 이렇게 해가지고 볼턴하고 폼페이오의 이 방식이라 하는데 그럼 미국이 죄를 지으면 벌은 누가 줘야 됩니까? 이 질문이 좀 네.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죄를 지을 때 시간이 지나서 죄를 벌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월남전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들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월남전 전개할 때 끝날 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벌 받는 걸 안 했지만은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재평가가 되면서 관련됐던 사람들이 많은 반성도 하고 맥나마라 같은 국방장관 했던 사람들도 고해성사하듯이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역사는 공정한 것 같아요. 역사는 감출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미국이 죄를 지은 것들 가령 지금 이라크 침공한 것도 2001년 이라크 침공한 것도 그때는 다 정당화됐고 뭐 한국에서 전부 다 옳다고 얘기를 했고 저는 그때도 제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만 지금 나와서 미국이 이라크 침공은 잘못됐다고 보고 그때는 사람들 책임지라고 보고 그래서 존 볼턴 너도 책임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게 그때도 관여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죄를 주고받는 거라고 하는 건 지금 그 미국 같은 패권 국가 같은 경우에서 죄와 벌을 얘기할 때는 너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아 이렇게 해서 미국이 중심이 되겠지만은 미국 같은 패권국이 죄를 지었을 때는 보편적 역사의 흐름이 그 시간이 지나서도 벌을 준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뭐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보면은 저도 미국에서 오래 산 사람이건데요. 미국 정부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가령 지금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에 지금까지
1994년 제네바 합의, 2002년 2차 해국이 시작하는 거, 2005년 그 육자회담에서 채택한 9.19 합의, 2012년 소위 윤달 합의, 또 그 전에 또 2007년 2.13 합의 이렇게 쭉 보면요, 미국에서 얘기하는 건 전부 다 북한이 위반하고 북한이 뭐 살라미 전술 쓰고 북한이 뒤통수 친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많은 미국 사람들 중에서 그걸 객관적으로 분석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하여간 미국도 좀 반성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황상으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잠깐만요. 네. 질문하셨거든요. 마이크 좀 있으면 더 드릴게요. 강원도 산속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행자고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렇게 어렵게 그 실타래에 얽힌 것 같죠. 좀 복잡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외로 간단하게 풀리는 게 많거든요. 트럼프를 우리가 이해할 때, 그리고 김정은을 이해할 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어떤 모든 상황을 이해할 때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 아주 심플한 일이 있어요. 트럼프의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싱가포르 회담 때 트럼프가 제 카드를 이번 한 번만 쓰고 말 것입니까? 대통령 한 번만 하고 말 것입니까? 여기에 모든 해법이 하노이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미국의 이 보수 세력이고 이 모든 것을 잠재우면서도 사실 쇼를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번에 웃지 마세요. 29일, 30일, 특히 30일이요. 이게 레이건이 저기 그 동서독 장벽을 헐어뜨리는 1년 전에 발언이 있거든요. 예, 그거와 동일한 30년 만에 다시 찾아오는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이 좀 이상하면 30일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관해서 뭐 코멘트로 받아들이시는데요. 근데 이제 하나 차이점도 있어요. 북한 같은 경우는 지도자의 결단에 의해서 되는데요. 미국은 미국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법제화되고 이렇게 되려고 하면 우회가 관련되는 거고, 그다음 재선하고 관련되는 것은 여론의 흐름하고도 관련되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그 얘기 중에 영어로 devil is in detail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악마는 디테일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두 정상이 만나서 크게 한판해서 딱 딜을 하면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싱가포르에서 그 가능성을 봤는데 하노이에서 그 좌절을 또 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에서 원하는 건 싱가포르식의 또 대단판, 그래서 톱다운 하자는 건데 지금 미국에서는 다 그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 수준에서 사전 협의 다 해놓고 만들지 않고 미국과 저 북한하고 협상하는 건 이건 상당히 소위 바람직하지 않은 거다라고 하는 여론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좋으신 생각 때문에 두 정상이 아주 톱다운을 딱 되면 그 이상 바람직한 건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트럼프가 김정은의 아주 좋은 선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뭘까? 저는 지하자원 있죠. 개발에 대한 어떤 여지를 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뭐 그것도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이제 그 경제적 셈법에 강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에서는 우리가 지금 북한이 지하 자원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평가하는 것 같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 한국 쪽에서는 상당히 북한이 갖고 있는 지하 자원부터 시작해서 히토리부터 시작해서 뭐 마그네사이트부터 시작해서 우라늄에서 많은 엄청난 광물 자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시장성 여부에 관해서 이런 거는 거기에 그렇게 뭐 소비처럼 막 환전이 가능한 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또는 북한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기의 광물 자원, 그 다음 국제사회가 보는 게 조금 더 차이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허 선생. 네. 저는
10년 전에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동북아시아 에너지 안보 연구로 국제정치학 석사를 졸업하고 귀국한 허인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문재인 특보님께 여쭙겠습니다. 한 달 전에 대통령께서 북유럽 순방을 했을 때 유일하게 기회에 들어왔던 단어는 헬싱키 어코드가 매우 중요한 교훈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뒤에 1972년에 핀란드 헬싱키에서 유럽의 전 국가들이 모여서 종전 전후 처리를 합의하였고, 발효된 조약의 발효는 1975년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유럽의 바르샤바 조약이나 나토 등 모든 국가들이 유럽의 영토, 경제, 정치 문제에 대한 합의를 보는데 40년이 걸렸는데, 무엇보다도 헬싱키 어코드의 동력은 유럽 석탄 철강 동맹 이 시의 경제적 동력을 중심으로 유럽의 힘을 모아서 공동의 경제 번영을 위하여 유럽의 정치, 경제, 영토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를 보는데 전후 40년이 걸린 것으로 제가 전문적인 학자 공부를 잠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는 이와는 정반대로 전쟁이 끝난 뒤로 7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다자간 국제협력과 협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위 세칭 1951년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미국을 따르는 일방적인 수십여 개 국가의 강화조약으로, 사실상 단독 강화조약으로 동북아시아의 영토 정치 경제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생된 문제가 독도 문제, 센카쿠 열도 문제, 쿠릴 문제, 오키나와에서는 자주권 문제, 제반의 문제들이 전혀 국제적 합의와 협력 없이 일방적으로 냉전 체제를 위하여 결정되었고, 그 체제가 7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따위의 행정부의 독단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존경하는 지도자이시지만 행정부의 수반의 힘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가 결정할 수 있는 동력은 국제적인 협력, 특히 경제적 동력에 기초한 국제적 협력과, 특히 미국은 권력구조에서 의회의 권력구조가 매우 중요한데 말씀대로 여론이 중요하므로 그레스루트 민초들의 여론을 조직 동원하여 국제적 협력과 그레스루트의 협력을 통하여 한반도 문제를 풀어갈 때만이 트럼프와 김정은, 문재인의 탑다운 방식의 효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무엇보다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의용 외교안보 실장이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깊은 회의가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통역관으로 훌륭했다 할지라도 약소국의 생존 문제를 놓고, 그만할까요? 네, 그 말씀을 올렸는데, 어쨌거나 이 문제에 대한 그레스루트에서 한국의 여기 모인 통일과 평화를 바라는 지도자들이 여기 모이셨는데, 요즘에 민족운동 하는 사람들이 한반도에 민족의 기운, 우주의 기운이 모이고 있다라고 많이들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 한반도가 지구의 생명과 평화의 혈맥을 끊어놓은 범죄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적인 협력을 조직하고 그레스루트의 조직적인 협력운동을 해서 지금 유엔에서 한반도 평화선언을 만들기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참여를 하셨겠지만
그래서 네 끝입니다. 10초 안에 끝낼게요. 네 10초 안에 끝내는데 국제적인 협력과 그레스루트의 조직화를 위한 특보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주 워싱턴 가서 그 하원 의원들 6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우리 대사관에서 주선해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DMZ 걸어서 넘기운동 여성운동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마련해 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로카나 하원의원이 미 하원의원 425명 중에서 유일하게 한반도 종정선언과 평화체제를 위한 결의안을 지금 제출해서 35명의 하원의원들이 동참을 했는데 그것도 전부 다 그 시민단체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미 의회 같은 데 접근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NGO들하고 워싱턴인 NGO들하고 연대를 맺고 그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에 미 하원의원들, 상원의원들 결의안도 채택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겠죠. 지금까지 미 상원이나 하원에서 통과된 한반도 같은 결의안을 보면 대부분 북한의 제재를 강화하는 결의안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결의안들 이런 것만 나왔는데 지금 로카나라고 하는 아주 젊은 초선의원인데 마이클 혼다 하원의원을 소위 퇴폐시키고 이제 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당선된 친구인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 처음으로 한반도에 종전선언을 피우고 평화 체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지금 결의안을 채택해서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바람직한 거니까 우리 저 허 선생 얘기하시는 거 관련해서는 NGO 그라스루트 무브먼트가 국내도 중요하지만 트랜스내셔널 그 국경을 넘어서 그 국제적 연대를 갖는 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진노절스나 뭐 이런 예. 잠깐만요. 제가 미안합니다. 예정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그 객석에서 질문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제가 끊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질문하실 분이 혹시 계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토론에 뭐 열기에 쳐서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끝까지 특강과 질의 응답에 응해주신 우리 문재인 교수님과 또 함께 참가해서 열기를 보태주신 우리 모두에게 박수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